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이나 간섭을 모르고 살아서 어려서부터 웬만한 일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뻤다거나 뛰어난 재주꾼도 못 되었었는데 연극반 주인공을 했어서 그런지 배우 같은 김혜자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았고 텔레비전의 AFKN에서 틀어주는 흑백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배우가 된 후에도 배우답게 멋을 좀 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외모에 인위적인 것은 신경을 쓰기 싫었습니다. 인기인일수록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교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잡스럽고 떠들썩한 것이 싫어 녹화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 공상의 세계는 무척 화려하고 엉뚱하다는 것을 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 될 생각을 했을까? 일종의 신이 들리는 것처럼 무아의 경지에 빠진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조차 놀라워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혀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득했지 연기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방에 가져다 놓고 한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토머스 하디의 장편소설 테스의 주인공 테스도 독서가 취미였는데 그녀의 기구한 운명과 사형당하는 결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는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문학작품은 나에게 사고할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사를 외울 기억력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그저께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조차 세상 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의 많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외우고 기억하는 머리를 신이 주셨습니다. 그것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내가 한 대사들은 이 나쁜 머릿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언제나 가슴이 뛰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 어제의 공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대본을 다시 읽으면 하고 깨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의 관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날마다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연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100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잘 쓴 대본은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며 아직도 저러고 사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어 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사 다 외웠고 리허설 다 했으니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싫었고 무엇을 하든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라고 줄곧 죽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회원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약국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나는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곧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경기여고를 그럭저럭 졸업한 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칠판에 걸어놓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KBS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은 정혜선, 김난영, 태연실, 박주아, 최정훈 배우 등 모두 패기와 정열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결혼입니다. 어머니의 초대로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공군 아저씨가 신랑이었습니다. 아이가 4~5살쯤 되었을 때인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나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얼굴과 같은 높이의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지루하고 평범하게 몇 년을 집안에서만 지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면서 그저 그런 아주머니로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권영주 선배가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연극을 하면 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선배가 권했고 덕분에 드라마 센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에서 내가 연극하는 것을 보고 배우가 될 성실퍼 보였는지 실험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실험극장의 연극들의 다수의 주인공 역도 맡았습니다. 연극계의 새 백성이 나옥주 선생의 계보를 잇는 배우가 나타났다는 평판까지 듣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함께 KBS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배우들이 브라운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텔레비전 연속극이 활발해지자 무대 연기인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MBC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스카우트되어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임신한 채 개구리 남편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극중 인물도 임신한 것으로 설정해서 배가 부르는 과정에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해산하고 사흘 만에 엄동설안에 야외 촬영을 나가는 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한 입덧과 가로로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건만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가끔씩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위치를 까맣게 잊고 배우 김혜자로서만 있고 싶은 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촬영을 마치자 나의 전부가 사람들 앞에서 벗겨져 버린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아도 좋은 것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 살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경험입니다.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늘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더는 봉준호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작품입니다. 나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혜자 국민엄마 이미지 이면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시퍼런멍이 드는 느낌의 영화를 나와 함께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를 해체하려는 나의 갈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가 감독한 살인의 추억을 보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 백지연 아나운서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감독이 선생님이랑 일하고 싶대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촉망받는 감독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나를 가지고 영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무척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동네 여인들과 야유회를 가면서 관광버스 안에서 추는 춤이 있습니다. 내가 관광버스 춤을 모른다고 하자 감독이 나를 직접 관광버스에 태워 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객들도 배우인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의 연출은 잊을 수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단역부터 막내까지 이름을 다 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예 이름을 적어서 공부하듯이 외웁니다. 현장에서 디테일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꼼꼼히 챙겨서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를 배려해주는 감독이지만 연기에 있어서만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좋은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감독이 원하는 장면이 나오면 배우가 더 촬영하고 싶다 해도 여지없이 멈췄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내가 마치 신인 배우처럼 항상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도 정말 오케이냐고 내가 계속 반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역을 처음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맡은 역마다 처음 사는 인생이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촬영이 끝나고 방영되면 출연진이 모여서 함께 보기도 하는데 나는 성격상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마지막 방송날 배우들이 모여서 극장을 빌려 다같이 보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곁에 있을 때 나는 내 연기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신경 쓰입니다. 나 혼자 몰두하면서 봐야 합니다. 전원일기도 매번 방문 잠그고 혼자 봤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가 끝나고 자신이 코오롱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코오롱사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 가거나 산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을 촬영하는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보는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전무가 눈이 부시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혜자가 오로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오로라 보러 가는 광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제의에 나는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도착해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예약했는지 무슨 강당만한 방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 자요. 하고 물었더니 함께 간 광고 담당자가 선생님 혼자서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주무세요. 이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방인데 선생님한테 이 방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큰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조금 횡하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100명이 자도 좋을 그런 큰 호텔방에서 하룻밤 묵고 나서 태초부터 있었던 오로라를 보러 갔습니다. 산을 넘고 막막한 광야 같은 데로 가서 조그마한 나무집 같은 곳에 묵었습니다. 기똥차게 멋있었습니다. 큰 호텔보다 그 나무집이 좋았습니다. 꿈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 걸까요?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내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팩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시상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 받는 거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 정도만 말해줍니다. 막상 나가려 하니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을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드라마 마지막 내레이션이 좋은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해버린 탓인지 결국에는 시상식 당일 아침까지 외우기에 실패하고 대본을 그대로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아무 상에도 호명하지 않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마지막 대상에 내 이름이 불리고야 말았습니다. 상패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내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선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